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다시금 들어왔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특별하게 큰 이벤트라든지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장중 변동성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코스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 한 단계 위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 외적인 모멘텀도 좀 필요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보통 이제 연휴를 앞두거나 시장에서 좀 불안할 때는 이제 금요일장이 되게 되면 상대장이 약세를 띈다가 된다. 실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는 오히려 금요일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거래소 쪽에서의 관망세가 거래대금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거래량의 증가, 이 부분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결국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장 마감 무렵에 시장에서 다시금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7조 2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앞전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제 한번 시장 큰 폭의 급락이 떨어지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이제 9조에서 10조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제 7조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변동성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이제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약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고, 기관에서는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이제 좀 더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의 2,000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긴 했었는데, 장중에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개선되다 안 되다 이 부분이 나타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베이시스가 장 마감 무렵에 0.46%까지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누적 매수는 다시금 84,000계약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무게를 잡고 가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 측면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까지 정부에서의 정책 모멘텀, 여기에 따른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매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비중이 더 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1.48% 상승해서 668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이 8조 7천억으로 거래소보다 오히려 더 거래대금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650선 이상부터가 실제적인 마디 가격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물이 많은 그런 구간인데, 이 라인대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서도 다우지수라든지 S&P보다 나스닥의 상승이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된다. 그 부분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상승이 더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규모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증시가 앞전에 조정받은 것만큼 조정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 조정을 받지 않고 견조하게 강세를 띈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4월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수출 지표가 시장에서는 약 18% 정도 급감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3.5%라는 증가세가 나타났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수출을 못했던 부분이 한 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강한 중국에서가 오히려 수요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정상화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에서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영향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확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 증시를 보게 되면 미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0.89%에서 1.4%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런다.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5장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축소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중에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5장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이 축소가 되어서 마감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장중에 미선물에 대한 상승분을 선방했다 그런다. 이 부분이 오롯이 국내 증시의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이제 나스닥의 강세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라기보다는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주다라고 부각이 되던 쪽에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증시에선 괜찮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 우선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경제활동이 재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시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가 되면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던 부분이 다시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신속한 회복 쪽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빠르게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글로벌 경기 자체도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에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연결되는 모습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전에 이제 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가 얼마큼 이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더 진전된다 이런 건 아니고 시장에서 우려가 컸던 부분이 조금은 완화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이라든지 숙박, 코로나19 피해주다라는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뭐 금융이라든지 운송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주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유가 역시도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과 사우디에서 원유 수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26%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24불 좀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미 이제 바닥은 만들어진 상태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다음 주가 될 때 이제 유가물 만기가 될 때 오히려 그때도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안정화된다는 부분은 이제 신흥국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1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30이라는 자리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런 관점이 되게 되는데 이제 30이라는 초반선에서 우선은 반등이 다시 나올 거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강세됐던 부분이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20원이라는 가격대를 밑으로 떨어뜨리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 환율에서는 1219.6원까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1220원을 이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중요한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외국의 수급에서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의 벗어나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은 동일했는데 코스닥에서가 1.5%의 강세 가까이 나타났었고요. 중소형주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세에 뛰었다 그런다. 대형 쪽에서가 여전히
기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보합을 중심으로서 소폭의 상승과 하락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다가 되는 쪽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카카오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카카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 또 나타났고 네이버도 역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코로나19 수혜주가 사실 게임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게임주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게임주 역시도 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한테 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삼성 SDS까지도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는데 이쪽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쪽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조금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 되고 이제 코스닥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코스닥에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이 된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가파르게 올렸던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 이쪽이었었는데 이쪽이 이제는 상승이 조금은 제한된 반면에 이제 그동안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 강세됐었던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소에서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시총이 높은 반도체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이 강세를 띈다가 되면 이쪽의 시총 비중이 꽤나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가 될 것이고 코스닥 지수에서 일부 업종, 종목들로 차익 실현이 떨어진 부분을 이쪽에 또 상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했던 쪽을 보게 된다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넷마블 이런 IT 관련된 인터넷과 게임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N소프트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쪽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코스닥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것이 BH라든지 덕산 네오로스라든지 이제 스마트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보여줬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급폰이 이제 좀 확대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이 코스닥 IT 부품 쪽에서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 다시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될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되면은 지수 자체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LG화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었는데 향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는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역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호텔신라가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금융이라든지 통신, 그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가 조금은 들어오긴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를 좀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다시금 들어온 모습 동일했고요. 그리고 삼성 SDS라든지 그 외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 반도체 장비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 역시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인버스를 가장 또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주로 매도를 했다는데 뭐 아까 외인들이 매도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앞전에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윗자리는 얼마 안 남고 오히려 빠지게 되면은 밑으로 하나 세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우선은 코스닥 쪽이 확연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코스닥에서가 우선 정부에서 새로운 누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이제 올해 2월달 중순에 고가를 만들고 하락을 할 때 이때는 하락이 이제 고가 대비해서 약 38%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의 거래소보다 비슷하게 나오고 조금 더 하락을 했다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상승폭이 약 56% 정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56%라는 V자 반등이 확연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왔다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고가 대비해서 현재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3.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고 작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약박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제일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나스닥 지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나스닥은 이제 강박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비슷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정책적인 부분도 크게 부과되었었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시장 역시 또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가장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이 56% 올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종목들이 56%가 올랐다는 얘기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그 2배 이상 확연하게 올랐다 얘기가 되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약간 소외됐던 쪽이 IT 부품 쪽이었습니다.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어제와 그제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림을 만들어 간다는 쪽도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누리 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또 큰 폭의 급락을 나타냈다 된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간 정책 관련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느 정도 코스닥 내에서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쪽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시장 끌고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 이유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낙폭과대가 전반적으로 움직였었고 코로나19 수혜주들 그러고 나서 이제는 IT 부분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환 장세가 어느 정도 코스닥 내에서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도 다 돌파를 했고 지금 올해의 박스권의 중간 마디 때도 살짝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상단 자리 때까지가 약 3에서 5% 정도 더 남아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마디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들은다.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닥에서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들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은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그때는 거래소 대응이 더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에서 또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만 염두하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비중 축소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내에서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전에 코로나에 의해서 증시가 다 무너질 때 역시 이쪽도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코스닥 지수가 38% 정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 약 24% 정도 상대적인 하락이 작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부터 제약바이오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모멘텀 자체가 강하다는 부분이 저점 대비해서 약 50% 이상 올라갔다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 상승폭이 코스닥 지수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약해졌다가 되지만 하락이 작았고 상승이 컸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약 11%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기본 마디폭을 뽑고 나서 숨고르기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지게 될 경우는 하단가에도 한 번은 떨어질 수 있다 되긴 하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IT 부품 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IT 부품 쪽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이 움직이지 못하겠었기 때문에 역시 IT 부품 쪽에서도 상승세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약 이 교환도에서 한 달 동안 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한 달 동안 제자리 걸음하면서 저점 높이다가 이제 어저께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면 우선 최소한의 기본 마디폭을 하나 더 뽑는다 되면은 이 마디폭이 추가적으로 5%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IT 쪽에서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쪽을 따라서 한번 움직일 거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왜 못 올라가냐라는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퍼가 10%까지 다시 올라왔다. 그러니까 국내 퍼로 볼 때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내 퍼 자체가 10%라는 거는 최근 3년 동안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했을 때의 퍼가 10%에서 12%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국내 퍼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국내 증시는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던 시기에서의 펄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3개월 전, 즉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계속해서 강세에 뛰었던 2월달 증시를 비교하는 건데 그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때 3개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16.8%였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17.5%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조금 낮다가 되고 오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 중국도 비슷하지만 약간 올라가서 12.3%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높은 데는 역시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앞전에 밸류사에서 고가가 만들어졌다면서 무너지기 전에가 19%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20% 정도 돼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11.6% 정도 오히려 이때보다 더 낮은 10.99% 정도를 나타낸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모멘텀 어느 나라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최상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영을 못하고 또는 시장에서 한 2주 동안 쉬는 과정을 보이면서 상승 못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중에 부각이 됐던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응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과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눌림으로 접근해도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부담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 아까 코스닥을 먼저 봤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약 36%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락은 코스닥보다 조금 약했던, 좀 덜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다서 이제 반등을 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초반 여기까지는 거의 비싸게 갔었는데 요 구간에서 약 지금 12거래까지 됐는데 12거래 동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보이는 과정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전에 작년 8월 달에 이제 저가를 만들었었던 매물대가 잠깐 들어가는 가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자리대가 올해 고가 추세, 하락 추세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순간 시장에서 올해 2월 달부터 이어져 왔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 추가적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10% 이상의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은 거래 대금, 거래량 자체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IT라든지 그 외적으로 경기 관련된 코로나19 피해주들 이런 업종이 강세에 띄워줘야 됩니다. 다행히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주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피해주들이 강세에 뛰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오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지수가 이제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중소형주들이 코스닥과 더불어서 같은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동일한 세기형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세기형을 오늘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잠깐 하향 이탈하는 과정, 즉 하단 자리대를 내려왔다가 다음 주에 넘어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는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올라가기가 더 수월하다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해가 바로 유가 만기일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양해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2주 차냐 3주 차냐 이 싸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기 돌파형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절하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 이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이번 주 하단은 결국 1890에서 1910으로 마무리 했었고 이제 상단 자리를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라인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잘 나와서 1980짜리 때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작다는 이야기를 그만큼 눈치 보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방향이 정해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이 정해진 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220원을 이탈하는 과정이 나올 때가 실질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를 이탈한다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반대로 이제 때는 지수 같은 경우는 세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이 장세가 극심할 때는 시장에서 한 번 더 변동성을 주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눌림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단기 상승이 좀 부담되는 쪽이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정책 관련주나 이런 쪽에서는 나타났다가 어떻게 되는데 이쪽에서가 이제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대형과 중소형 코스닥이 서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1.79% 상승했는데 어제 미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어느 정도 강세가 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가 어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미선물도 선방하긴 했었지만 따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됩니다. 실제로 어제와 그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4월 만기 이후로 그동안 프로그램 자체가 나간 물량이 약 1조 8천억 정도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수급은 좋아질 수 있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제 환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들어올 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차별화가 여태까지 약 2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다시금 뒤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대로 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간 테마라든지 이슈 관련된 정책 테마, 정책 관련주에서는 차익실현 떨어질 수 있고 반대의 흐름에서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